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차량용 스티커가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스티커의 영문으로 쓰인 내용이요. 서울대생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인데요. 학벌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여론의 비판적인 목소리와 우려 속에 한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대 측에선 학교 구성원과 가족들이 학교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기부금, 모금 등을 하려는 취지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대학들의 경우에도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학생 가족임을 내세우는 일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명문대 다니는 자녀 자랑하면 안 되는 건가? 차량용 스티커 좀 붙였다고 이렇게 시끄러워질 일인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단순히 스티커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용 스티커에 부여된 듯한 이 특권과 차별의식이 불편하고 우려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학벌주의와 치열한 경쟁 구도, 이런 피로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면서 지금 같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8월 2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을 장마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도 모아서 답변해 드립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하이시가 교회 지역에 대규모 무인 농장을 건설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하이시가 신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로 치면 400만 평 정도 되는 곳에 무인 농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상하이 푸동구에 내년 말까지 약 400만 평 규모의 완전 자동화된 농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면적이면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사람의 노동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물, 인터넷, 빅테크, 그리고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 자동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상하이시는 연말까지 8개 마을에 걸쳐서 8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4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건설하고요. 나머지 160만 평은 내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무인 농장에서는 기능형 트랙터, 파종기, 스마트 분무기, 드론 등을 투입하고 중앙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인구 대국이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중국도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 공학원의 농업 엔지니어는 최근에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현대 농업에 대한 비전은 농부는 도시, 전문가는 농장 지내고 소는 은퇴하고 철로 만들어진 소가 일하는 것이라면서 70년간 중국의 쌀 수확량이 3배 증가했지만 옥수수, 콩 등은 미국의 60%로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들도 이 상하이시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북동부에 있는 해룡장성은 20만 평 규모의 무인 농장 운영을 시범 개시했고요. 그리고 해룡장성 성장은 그래서 2025년까지 성안의 모든 무인 농장 20곳을
건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로 이제 무인 농장을 설립할 네. 거다. 중국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중국에서 경기 침체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돼지고기 소비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이자 글로벌 돼지고기 큰손인 중국의 WH그룹의 상반기 매출이 중국 내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 그룹이 상반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주력 제품인 육류 매출은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고 이 중에서 돼지고기 매출이 10%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돼지고기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4%나 줄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이 반기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여파로 글로벌 매출도 6.3% 줄어들면서 122억 9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돼지고기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14억 인구가 안정적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하면서 글로벌 돼지 수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심 경제지표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돼지고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 부진에 따른 가계 소비 감소로 돼지고기 소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 고령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농업전망회의는 지난 4월 달에 2033년 중국 농업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중국 인구의 생활 수준 상승에 따라서 건강한 식사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속한 고령화로 늙어가는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이전처럼 많이 먹지 못한다는 분석인데요. 작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억 9,700만 명인데 65세 이상도 2억 1,6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를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고령 인구 자체 수만 본다면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2억 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망회의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가 연평균 0.5%씩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 바로미터 격인 이 그룹, WH그룹도 이미 이런 징후를 감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의 육류 제품 소비 변화에 적응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하고 있고 제품도 구조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판매점 그리고 편의점 채널 등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회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도 사실 중국의 수요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긴 한데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멕시코 등 미주 지역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미국의 식품 기업이자 당시 세계 최대 돼지고기 가공 기업인 스미스필드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돼지고기 왕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고향 납세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네. 큰 호응을 얻으면서 기부 총액이 1조 엔을 넘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고향세를 내면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주는데 어떤 답례품이 인기가 좋았다나요? 네, 지난해 일본의 고향 납세는 답례품이 지역별 실적을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전체 고향 납세 총액 중에서 기부 총액이 1조 1,175억 엔으로 10조 4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 만에 1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최근에 발표한 고향 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전체 고향 납세액은 전년 대비 15.8% 늘었습니다. 주민세 감면 등 관련 세제 혜택을 본 사람은 1,000만 2천 명으로 전체 납세자 6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향 납세 제도가 급성장한 것은 각 지역의 답례품 수준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기부총액 1위부터 3위 지역은 답례품 제공 과정에서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1,141곳 시구 정촌, 그러니까 기초 자산자 가운데 1등을 차지한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요. 지난해 194억 엔을 모집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소고기, 화우를 줘서 인기가 많았고 여기에다가 소주 등 이렇게 특정 품목을 한정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큰 성과를 거뒀고요. 홋카이도 몬베스시는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은 작년에 고향 낙제 기부금이 192억 원에 달해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이 시는 가리비 같은 수산물 그리고 유빙 투어 같은 아주 독특한 체험을 답례품을 제공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곳은 오사카부 이즈마노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양파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 그리고 계절과일 샌드위치 배송, 암 검진 서비스 이런 다양한 답례품을 전달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답례품 개수가 무려 1,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답례품 부실 때문에 기부금이 축소된 곳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유일하게 기부 총액을 줄여놓은 곳이 사가현 그리고 사가현에 있는 가미미네성인데요. 이 지역은 소고기, 포도 등 이렇게 이제 제공하게 했는데 이걸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래요.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쌀 품귀 현상, 가격 급등 때문에 쌀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역이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망했습니다. 네, 저는 답례품으로 물건만 주는 줄 알았는데 네, 그 투어 같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 18일부터 자연보건법을 정식 발효했는데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생태계 보건 의무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보건법을 18일부터 정식 발효했는데요. 다만 유럽연합 농가를 비롯한 환경 규제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자연보건법이 오는 2030년까지 지금까지 훼손된 육상, 해상 생태계를 20%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전체를 복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 발효에 따라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앞으로 2년 안에 각 시점에 맞춰서 생태계 복원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집행위원회 의견 제시 등을 거쳐서 각국 사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확정이 되고요.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유럽연합 기구를 통해서 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자연보건법은 유럽연합이 모든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이 되겠다면서 유럽 그린딜의 핵심 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집행위원회 측은 새 법은 유럽연합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이딴 노력에도 준다는 데 진행 중인 생태계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반대 여론 때문에 법안 이행에 난항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보건법은 지난 2월 달에 유럽의회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최종 승인 앞두고 일부 회원국들이 식량 생산 감소를 이유로 막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수천만 명을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MBC 방송 보도에 따르면은요,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측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4월까지 이어진 엘니뇨 여파 때문에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약 7천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엘니뇨가 유발한 가뭄으로 남아프리카에서는 농작물 재배 기회가 사라지게 된 건데 이 때문에 광범위한 식량 부족 때문에 잠비아, 짐바브웨 등에서 기아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난이 선포가 됐고요. 레소토 그리고 나미비아에서는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말라위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육박하는 9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성장적으로 높아지면서 엘니뇨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엘니뇨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엘니뇨가 유발한 가뭄으로 농작물 재배 기회가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남아프리카에는 10월 달까지 우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네요. 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직도 덥습니다. 예, 가을 농사 어떻게 되고 계세요? 이번 주가 처서인데요. 네. 처서라는 절기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래서 네. 벌레 피해가 별로 이제 없어진다는 때죠. 예. 이 처서를 기점으로 해서 가을 김장, 배추, 모종을 심고 또 무 씨앗을 파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태풍과 함께 이제 가을 장마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 고민인데요. 여름 장마가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에 밀려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라면 또 가을 장마는 반대로 차가운 기온이 더운 기온을 이렇게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더위는 좀 다 끝난 것 그런가요? 같지 않나? 이렇게 끝날 자신이 겁니다. 없는 게 네. 예,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직. 예. 가을 작물을 이미 심으신 분들도 비 때문에 이렇게 걱정인데요. 그러니까요. 걱정의 한 가지는 비가 오는데 심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비가 오면 땅이 물러 있어서 모종이나 씨앗이 괜찮을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심어도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예, 심어야죠. 아 심어야죠. 이렇게 예. 자주 올 것으로 예보된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예보된 경우에는 넓은 이랑 가을은 보통 넓은 이랑에 작물을 심게 되는데요. 넓은 이랑 안에서도 심는 자리를 약간 봉긋하게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나 무씨앗을 줄 뿌림할 때 파종할 자리를 약간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작물이 뿌리가 활착을 하려면 물 속에 잠겨 있게 될 때는 잔뿌리들이 뻗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기게 될 경우에 뿌리가 썩게 됩니다. 이렇게 봉긋하게 올려서 파종하게 되면 배추는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제대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무도 마찬가지로 발화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추가 제대로 활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있는데요. 모종 상태의 잎에서 새로운 잎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돋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제대로 활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근데 아까 파종할 자리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흙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네, 심을 때 손으로 이제 이렇게 흙을 모아서 약간 봉긋하게 네. 그 위에다 심으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모종의 잎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안쪽에서 돋아 올라오면은 그러면 활착이 된 거 건강한 건가요? 네. 모종 상태의 잎들은 뿌리가 활착을 하고 새로운 잎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모종 상태의 잎들도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차츰차츰 안쪽으로 이렇게 새로운 잎들이 돋아 나오게 됩니다. 처서가 지나 병해충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병해충을 방지해서 모종 상태의 잎들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요. 빗방울이 흙을 튀겨서 모종 상태의 잎 뒷면을 오염시키면 좀 광합성 호흡을 방해하고 그 경로를 따라서 또 병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잎이 무거워져서 잎이 처지게 되면 이제 흙이 닿아서 햇볕이 나왔을 때 이게 데펴져서 이렇게 좀 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뜨거운 흙이 잎이 타버리는군요. 네. 그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을 때 모종 주변에 풀을 덮어주어서 흙이 튀지 않고 깨끗한 물이 오히려 흙 뒷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풀을 덮어줘서 모종 주변에 모종 주변에 흙이 튀지 않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이 이렇게 잎사귀 뒷면을 씻어주는 효과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로 잎 뒷면을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샤워시키듯이. 네. 네. 무씨앗을 파종해서 잎이 나왔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풀을 덮어주시고 잎 뒷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풀과 같은 유기물을 작물 주변에 덮어주면 그 밑으로 다양한 또 토양 생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땅을 통기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해서 산소 호흡을 하는 뿌리의 활착을 도와줍니다. 비가 그치면 비로 다져진 흙들을 호미로 긁어주어서 토양 전체적으로 통기성 있게 해주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비 오는 동안에
영양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오셨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비가 오는 동안의 영양 관리는 물비료, 액비라고 했죠. 네. 액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그치는 사이사이에 액비를 작물잎 뒷면에 분무해주면 잎 뒷면을 씻어주는 효과와 함께 거름주는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추는 기온이 15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할 때 폭풍 성장을 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성장세가 더디기 때문에 이 폭풍 성장기에 폭풍 성장기를 앞두고 좀 더울 때도 영양 관리를 잘해서 미리미리 키워놓아야 수확기를 앞둔 10월부터는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웃거름을 퇴비로 줄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액비로 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액비가 여러모로 좋네요. 네. 샤워도 시켜줄 수 있고, 그죠? 건강하게 영양소도 섭취하게 해주고. 그 달팽이가 작물을 먹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밭 주변이 산이 있거나 썩어가는 나무 둥치가 있을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축축한 환경에서 달팽이, 이제 집이 있는 달팽이와 집이 없는 민달팽이가 밤이면 내려와서 작물을 먹습니다. 뭐 배추만 먹는 게 아니라 상추라든지 여러 작물들을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텃밭에 가는 낮에는 배추나 무잎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밤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배추에 네.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네.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계란 껍질을 곱게 부셔서 작물 주변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는군요. 네, 달팽이와 네. 민달팽이가 뾰족한 계란 표면 때문에 아따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란 껍질은 칼슘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충해 예방과 함께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는데 영양을 공급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갈아야 돼요? 이렇게 줄 때는 그 계란 껍질 어느 정도로? 손으로 이렇게 빻을 수 있을 정도면 손으로? 네, 그 손으로 눌렀을 때 손으로 이렇게 예,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예, 예. 계란 껍질 두고 내 피막 때문에 예. 잘 쪼개지진 않지만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정도로? 잘게 쪼개서 이렇게 뿌려주면 네,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루로 만들 필요는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과체류 또 이 열과 현상 이거에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한동안 가물다가 비가 오면서 과체류들은 물을 한껏 빨아들여서 과일 표면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과체류뿐만 아니라 뿌리 작물들도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 경우 갈라진 부분이 썩거나 병해충이 들어와 전체를 썩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열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질소 성분의 거름을 좀 줄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칼슘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는지 배수로를 좀 확인하고요. 배수로를 뚫어줘서 빨리 물이 빠져나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뿌리 근처의 수분의 급격한 차이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뿌리 주변에 풀멀칭이라든지 이렇게 멀칭을 해줘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풀 멀칭. 네. 시기적으로 가을 농사가 말씀 듣다 보니까 신경 쓰고 할 게 많은데요. 좀 네.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예. 정말로 본격적인 가을 농사가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앞으로 비가 어느 정도 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비로 뿌리 활착에 문제가 생기고 뿌리가 썩는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쓰는 팁이 있는데요. 네. 1리터의 물에 한 스푼 정도의 과산화수소를 타서 뿌리 주변에 뿌려주는 응급처치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파는 과산화수소가 3%에서 3.5% 농도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리터에 한 스푼 정도의 과산화수소 타서 이렇게 뿌려주면 뿌리에 산소도 공급되고 뿌리 주변에 있는 곰팡이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한 스푼이라는 말씀이 일반적인 우리 밥 숟가락 한 스푼.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기온 텃밭 기상 여건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좀 지혜를 좀 발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 재료 심으려는 분들을 위해서 심는 법 또 한번 알려주세요. 네, 김장 재료들을 김장 타이밍에 맞춰서 심는 방법은 배추나 무를 파종하고 나서 2주 후에 갓과 쪽파를 심는 것입니다. 2주 후에. 네. 갓은 씨앗으로 줄뿌림을 해서 재배하고요. 쪽파는 윗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마른 뿌리를 뜯어낸 다음에 윗부분이 살짝 나올 정도로 심어줍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쪽파잎이 굵게 나오고 또 여러 갈래로 새끼치기를 많이 합니다.
김장재료 말고도 이제부터는 봄에 심었던 모든 엽채류는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 고수, 아욱, 시금치 뭐 등등인데요. 예. 그리고 미리 겨울 재배할 마늘 종근이나 마늘 종근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파 모종을 키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요즘 텃밭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계속 그 토종 씨앗 수집 하고 계시나요? 네. 어,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 위해 요즘 부여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요. 부여요. 네. 최근에 부여군 남면 마정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문익점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송촌이더라고요. 목화. 네. 예. 여기에서 후손들이 신고 있는 목화 씨앗을 수집했습니다. 네. 이 씨앗이 문익점이 들여온 그 씨앗인지 알 수 없지만 목화로 만든 배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유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익점의 손자인 문영이라는 분이 배를 짜는 직조 기술을 개발해서 그분 이름을 따서 문영배라고 하던 것이 이렇게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이 수집하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즐거운 일입니다. 네, 재밌네요. 어차피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목화 씨앗은 다 문익점님이 가져와서 퍼뜨린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8273님, 여기는 부천입니다. 연중 행사인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제일 먼저 뭘 심어야 할까요? 그 관장님이 보내주신 토종 씨앗, 가지, 토마토, 파 등 특히 토마토는 주머니처럼 생겨서 모양이 특이해서 주위에서 부러움을 받고 있답니다. 내년에도 토종 씨앗 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토종 씨앗 구하느라 이 무더운 날씨에 전국을 다니신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는데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받아서 잘 키워서 먹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철에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건 이제 배추부터 심어야 됩니다.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일정대로 좀 심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씨앗 관련해서 토종 씨앗 관련해서 이렇게 심으신 분들은 꼭 씨앗 받아서 내년에는 그 씨앗을 이어나가는 일들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초에 또 다시 또 이렇게 토종 씨앗 나눔하는 행사를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9월 5일날 대한민국 농업대전이 9월 5일에 네. 강남에 있는 AT센터에서 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 씨앗도선에서도 참가를 해서 또 씨앗 심고 씨앗 나눔하고 또 모종 심어가는 행사를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게요. 야, 또 우리 농업계 슈퍼스타 관장님 출동하시는 거죠? 네. 아까 그 달팽이가 작물을 먹는다는 얘기에 대응책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4836님이 소금을 주변에 조금씩 뿌려주면 완전 예방할 수 있다. 또 지금은 농협에 가면 달팽이 퇴치 약도 판매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약을 쓰기보다는 관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친환경적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지혜를 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836님 고마워요. 1003님 고추가 제법 열려서 좋았는데 고추잎과 고추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와 방제 방법 알고 싶어요. 네. 이러면 근데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처음에 잘 열려서 좋았다가. 예. 근데 이제 지금 증상 자체가 워낙 다양한 이유일 수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추 구루가 이렇게 말라가는 것은 이제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추 줄기를 봐서 줄기 가운데 이렇게 벌레가 유충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라 죽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살충제를 줘야 될지 아니면 뿌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칼륨 거름을 줘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3님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고요. 네. 그 증상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3님
요즘 너무 더워서 텃밭을 방치해뒀다가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엉망진창이라 다 갈아엎고 제초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뭘 심어야 할까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 덥고 또 그 전에 또 비도 많이 왔고 뭐 이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6월부터 넉넉하게 이렇게 쉬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초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밭 만들기를 넓은 일항으로 해주시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을 김장 작물들을 그러니까요. 심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수확해서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6703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재덕님, 요즘 땅콩에 물을 대야 좋을까요? 이 빗물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예. 한동안 이제 가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콩가 작물들이 한참 꽃 피고 있는데 이렇게 가물면 좀 열매를 제대로 못 달거든요. 그래서 가물었을 때는 물을 줘야 되지만 또 너무 또 습하게 하는 것도 땅콩 열매 또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 오게 되니까 물 관리는 좀 판단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땅콩 꽃에다가 옷거름 주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흙하고 거름하고 섞어서 땅콩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줘서 땅콩 꽃이 흙 속에 묻히도록 해주면 수확량이 3배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3배나. 네. 이런 옷거름 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하시는 거죠, 3배. 네. 네. 2900님, 고추 농사에서 연작 피해로 24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전남 순천에서 최순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순천에서 순철님이. 네. 질문에 이미 답이 있는데요. 네. 연작을 하지 않으시면 되죠. 예, 이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고추는 연작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3년에서 5년 정도를 연작을 피해야 돼요. 그렇게 오래 한 해 피해야 돼요? 심었으면 예. 한 3년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네. 고추를 계속 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제 그래도. 작물이다 보니까 또 돈으로 바꾸기도 쉽고 또 그 수확의 기쁨이 가장 큰 게 또 고추이기도 하니까 연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연작을 하시려면 사실은 이제 토양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하게 하고 또 이제 복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워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3년에서 5년을 쉬어야 된다고요? 네. 너무 긴데요. 그러면 옆에 예를 들어 텃밭 농사 작게 한다면 네. 옆에다가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자리에선 하지 그렇죠. 말고. 이제 매년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4165님이 베란다 화분에 쪽파 씨를 심었는데요. 그 싹은 많이 올라왔는데 친정 어머니께서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주면 쑥쑥 자랄 것 같은데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쪽파는 이제 종근으로 심게 되니까 초기에 이제 이렇게 발화를 씨앗을 내는 데 있어서 싹을 내고 뿌리가 내리는데 종근이 가지고 있는 수분하고 양분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크게 키우고 하려면 물도 줘야 됩니다. 예. 초창기에 네. 물 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하게 하려면 물도 줘야죠 당연히. 네네네. 어쨌든 4165님 물을 아예 안 주는 건 안 되는 이상한 겁니다. 예. 전병무님 김장배추는 씨앗 파종으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김장배추를 씨앗으로 파종하려면요. 8월 초에 심었어야 합니다. 씨앗은 지금은 네. 모종 상태로 심어야 되고요. 씨앗으로 파종하면 급속 성장을 시키지 않으면 이 수확기에 통이 꽉 찬 그런 포기 배추를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약간 늦었다 지금. 네. 예. 6680님 요즘 들어 텃밭에 자꾸만 뱀이 나타나서 무섭습니다. 뱀을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무섭죠. 무섭죠. 예. 예, 근데 이제 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작물을 심어놓으면 맞아요. 네, 꽃향기라든지 이런 허브 작물의 이제 향기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오거든요.
예, 옛날 노래 울 밑에선 봉숭아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 무슨 상관입니까? 봉숭아꽃이 이제 봉숭아. 이렇게 뱀을 안 오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벼락을 따라서 봉숭아꽃을 심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야, 선조들의 지혜네요. 네. 봉숭아꽃 심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2445님, 단호박을 심었는데 햇볕이 강해서 그런지 호박 표면이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그렇던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글보글 끓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햇볕이 아니에요? 햇볕 때문에 보글보글 끓을 수는 없고요. 모양이 예. 우둘두둘해지는 네네. 이제 동그란 매끈한 모양이 아니라 우둘두둘한 이런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바이러스의 영향이긴 한데요. 모양만 그렇지 속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충해 방제를 좀 해주면 좀 매끈한 그런 이제 호박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충해 방제를. 네. 네, 이사사원님 맛있게 드세요. 이수연님, 저희 집 베란다 남향인데 방울토마토나 상추를 키우려는데 벌레가 꼬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밭에서 키우는 것처럼 약을 줘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는 이제 상자텃밭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굳이 이제 밭에 있는 흙을 가지지 않고 상토라든지 원예형 상토라든지 이런 데서 키우면 토양 내에 벌레도 없고요. 깔끔하게 키울 상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약 없이 이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가장 이제 낮은 단계의 이런 벌레를 방지하는 방법은 주방 세제를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풀어서 예. 이렇게 거품이 아주 잘게 만들 정도로 엄청 세게 흔들어야 세게 되잖아요. 흔들어서 예.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예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8898님, 아파트 베란다 배나무 잎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좋은 처방 알려주세요. 보내주셨어요. 네, 배나무 잎도 이제 곰팡이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아, 그래요? 또. 예. 예. 약간 붉은 계통의 색상이면 붉은 별 적성병이라고 해서 붉은 별 무늬병이라고 하고요. 검정색 계통은 또 흑성병이라고 그래서 검은 별 무늬병. 그다음에 또 담배 피우시는 분이 담배 피던 손으로 이렇게 배나무 잎을 만지면 배나무 잎에 탄저병도 옵니다. 세상에. 네. 네. 이런 곰팡이들이 다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살균제거든요. 네, 그래서 살균제 형태로 좀 미리 예방도 하시고 이미 생긴 잎들은 좀 따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색깔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둘 다, 곰팡이가 쓸었다면 그냥 곰팡이병이에요. 다 그냥 따버리라는. 네. 네, 네, 네. 살균제를 또 처방받아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네. 8436님, 들깨 시드름병 이거 원인이 뭔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뿌리 쪽으로 이제 전신병증인지 아니면 뭐 부분병증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깨 전체 포기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경향은 주로 이제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칼륨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아까 고추 중간에 이렇게 벌레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고추 중간에요? 중간으로 이렇게 줄기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줄기로 가해를 들어가서. 하는 예. 그런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살충제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요, 저희가 보관했다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립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풍 종다리가요 빠르게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낚시하는 분들이나 해수욕장 이용하는 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